북한 엄마가 배달 앱을 처음 봤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있을 순 없는 상황이죠. 딱 한마디였어요. 근데 오늘 이 한마디가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왜냐면 바로 그 순간 북한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탈북민 가족이 서울에서 냉면을 시켜 먹는 동안 평양에서는 주민들 지갑 안에 들어있던 마지막 돈을 국가가 다시 한번 쓸어가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설계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표면에서 시작해서 구조까지 내려갑니다. 배달앱 하나에서 출발해서 북한 화폐 개혁의 본질까지 표면을 보고 동기를 따라가고 결과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무기는 핵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돈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튼 거실에서 냉면이 도착했습니다. 배달이 민족 앱으로 시킨 물냉면, 그리고 초밥. 북한에서 막 넘어온 엄마가 처음 보는 거죠. 배달 기사가 문 앞에 두고 갔는데 엄마 표정이 그냥 굳어버립니다. 이게 신기하네. 딸이 웃으면서 말해요. 북한에서는 있을 순 없는 상황이죠, 엄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신기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대화 안에 두 체제의 격차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한국의 배달앱은 그냥 편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시민적 자유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형태입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국가의 허락 없이 내 돈을 쓸 수 있는 자유. 이 세 가지가 스마트폰 화면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배달이라는 게 뭐냐면 전화기로 두부밥 좀 갖다 주세요 하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가까운 데서 아는 사람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앱으로 주문을 넣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문 앞에 가져다 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정확하게 했어요. 장날에 장 안 가도 되잖아. 앉아 있어도 다 오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장에 나가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국가가 허락한 시간에 국가가 허락한 물건만. 쿠팡 얘기도 나왔어요. 물도 갖다 준다고. 이모가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정말 살기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래서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움직일 일이 없어졌어. 이게 웃음 포인트처럼 보이는데 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게 자유예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움직이지 않을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장에 나가야 하고 배급소에 줄 서야 하고 국가 노력 동원에 나가야 합니다. 이모가 초밥을 처음 드셨습니다. 연어가 뭔지 모르시니까 딸한테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시는데 딸도 나도 잘 몰라? 그냥 먹는 거지라고 해요. 이름도 모르는 걸 일단 먹어볼 수 있다는 것. 잘못 먹어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선택과 실패가 모두 허용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잘못된 선택은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좌제가 있어요. 가족까지 옵니다. 에어컨 얘기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평양 아파트의 상당수에 에어컨이 없어요.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북한 여름은 한국이랑 다르지 않아요. 더위는 같은데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족이 서울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냉면을 먹고 있는 이 장면, 그냥 평화로운 일상처럼 보이죠. 근데 이 장면은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아무 설명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가사 분담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집안일을 같이 나눠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행복한 거지. 엄마가 해야지 라고 짧게 받으셨어요. 북한에서 여성은 국가 노력 동원에도 나가야 하고 집안일도 전담해야 하고 장마당에서 가게 살림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여성은 해방됐다고 배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남자가 집안일을 같이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반응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이모 한 분이 조용히 한마디를 꺼냅니다. 화폐 개혁했대. 그 순간 방 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딸이 눈이 커지면서 진짜? 언제? 정확한 정보 맞아요? 엄마가 답합니다. 정확한 정보 맞아. 그 다음에 딸이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다 죽는 거 아니야? 웃음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짚겠습니다. 화폐 개혁이라는 말, 우리는 보통 경제 용어로 듣죠. 새 지폐 발행하고, 구지폐 교환하고, 유통체계 정비하고. 근데 북한에서 화폐 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주민 입장에서 화폐 개혁은 국가가 내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날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국가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니까요. 2009년 11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북한이 100대1 교환을 선언했어요. 기존 북한 원화 100원이 새 원화 1원이 됩니다. 10만 원짜리가 하루아침에 0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환 한도가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금액 이상은 교환이 안 됩니다. 그 초과분은 그냥 종이가 됩니다. 하루 사이에. 영상 속 엄마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합니다. 10만 원을 0원으로 바꿔주고 그 한마디에 그 날의 충격이 다 담겨 있어요. 영상 속 엄마가 이어서 증언합니다. 죽은 사람들도 있었잖아. 네, 자살한 사람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장마당에서 밀수로 평생을 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이 된 거예요. 살아서 뭘 하겠냐는 거죠. 엄마가 말을 잇습니다. 성공하고 자살하고 굉장했잖아. 굉장했다는 말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분들이 그 상황 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담담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환 후에 어떻게 됐냐? 한 달도 안 가서 물가가 원래대로 다 올라갑니다. 쌀값, 기름값 전부 다. 북한 정권이 교환 직후에 물가를 새 화폐 기준으로 낮춰서 팔라고 했는데 시장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돼서 물가가 제자리로 올라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돈 가치는 100분의 1로 낮아졌는데 물가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딸이 이걸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돈 가치는 본래 그대로 돌아가고 개인들만 손해한 거지 사람들만 손해한 거지. 맞습니다. 국가는 손해를 안 봤습니다. 민간에 쌓여있던 돈을 한꺼번에 흡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봐요.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가는 민간 자본을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장마당 경제가 이미 너무 커져 있었거든요.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북한 주민들은 국가 배급을 기다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밀수, 소규모 거래, 비공식 서비스. 그게 장마당이에요. 그런데 장마당이 커질수록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돈이 국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들 사이에서 직접 돌기 시작하니까요. 화폐개혁은 이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민간에 축적된 돈을 한꺼번에 무력화해서 장마당 경제의 기초를 흔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시장이 국가보다 빨랐거든요. 한 달 만에 물가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영상 속 엄마가 그때 살아남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부 간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화폐개혁이 발표되기 전에 귀띔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달러를 사뒀어요. 원화가 물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 당시 달러가 500원 정도 됐을 때 사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600권에 사들이고 있었고 심지어 500권에 사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시장이 이미 뭔가를 감지한 거예요. 정보가 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정보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당했습니다. 딸이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북한에서 눈이 반짝반짝 돌았네? 칭찬 맞아요. 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네 라고 했고 엄마도 눈 굴리면 살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눈이 없었던 사람들은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보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2009년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상파 뉴스에서 이 맥락으로 짚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009년 이야기로 끝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족이 서울에서 냉면을 먹고 있는 그 시점에 영상 속에서 달러 환율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탈북하실 때 100달러가 70만에서 80만 원 사이였는데 지금 7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10배가 된 겁니다. 코로나 봉쇄 기간에는 한때 3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봉쇄가 풀리면서 다시 폭등해서 700만 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그냥 환율 변동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북한 원화 가치가 그만큼 바닥을 쳤다는 뜻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고 하죠.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자산이 살아남으니까.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값이 더 올라가요. 이 흐름에서 국가는 뭘 하냐? 달러 값이 충분히 올라간 시점에 화폐 개혁을 선언합니다. 원화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원화가 물이 되는 걸 보고 달러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국가가 강제로 흡수하게 됩니다. 영상 속에서 딸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달러 가격을 올려가지고 북한 주민들 수중에 달러를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1단계 달러 값을 올려서 주민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게 만든다. 2단계 달러 수요가 충분히 모이면 강제 흡수 또는 거래 제한을 건다. 3단계 화폐 개혁을 선언해서 원화를 새 돈으로 바꾸는데 한도를 건다. 4단계 개인 자산이 통째로 무력화된다. 국가가 사실상 민간의 달러 자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절차와 포장만 다를 뿐 내용은 강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왜 달러가 필요한가?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물자를 사오려면 달러 또는 위안화가 있어야 해요. 북한 원화는 중국에서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국가 입장에서는 생명줄인데 대북 제재로 외화 수입이 막혀버렸으니까 그 생명줄을 어디서 뽑아오냐? 주민들한테서 뽑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북한 변화가 40%가 중국에 들어갔대. 국가가 긁어모은 달러의 40%가 중국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대북 제재가 정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 착취 강도를 높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재를 받을수록 정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정권은 그 고통을 주민한테 전가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5만 원권 신권 얘기가 영상에 나왔어요. 신권을 막 찍어냈다는 거죠. 이게 화폐 개혁이랑 같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교환 한도 이상의 국권은 무리되게 하면서 국가는 새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새 돈이 많아질수록 돈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주민들 손에 있는 새 돈의 가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국권을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신권 가치도 서서히 갉아먹는 겁니다. 이게 끝이 없는 구조예요. 100달러에 700만 원. 이건 환율이 아닙니다. 이건 정권이 주민한테 청구하는 수수료입니다. 살아있고 싶으면 이 정도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삼국지에서 조조가 군량이 떨어지자 군량 담당 관목을 쳐서 군심을 달랬다는 얘기가 있죠.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희생양을 쳐서 버텼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 주민들한테 하는 짓이 딱 그 구조예요. 근데 더 나쁜 건 담당관 한 명이 아니라 주민 이 500만 명 전체를 희생양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게 경제 정책이라고 부르고 인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딸이 그 와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탈북이 진짜 잘했네. 북한에 있었으면 우리도 거지가 됐을지 몰라. 이게 웃음 포인트처럼 들리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가족이에요. 탈북을 했으니까. 탈북을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못합니다.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북한은. 갑자기 또 화가 나는데요. 말을 멈추셨습니다. 저도 이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그냥 감정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이모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잘 사는 모습,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북한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딸이 이 말을 받아서 정리합니다. 한류를 접하면서 세뇌가 깨졌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고 목숨을 걸 만큼의 용기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탈북할 기회가 있어도 다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선택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국경이 막혀서만이 아닙니다. 탈북의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도 선택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요. 한국에 가면 뭐가 있는지, 자유가 뭔지, 배달 앱이 뭔지, 이름도 모르는 연어 초밥을 그냥 먹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모르면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목숨을 거는 게 의미 있는 건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어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가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주민들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외래 문화를 금지하고 탈북자 가족을 처벌하고 한국 드라마 하나 봤다가 공개 처형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보가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화폐 개혁으로 돈은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는 빼앗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USB 하나, 드라마 한 편, 라디오 신호 하나가 벽을 넘습니다. 그게 탈북의 씨앗이 됩니다. 플라톤의 동굴을 아실 겁니다.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면서 그게 세계의 전부라고 믿어요. 누군가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보고 돌아와서 말해줘야 합니다. 저기밖에 다른 게 있어.
근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엔 안 믿습니다. 자기가 믿어온 세계가 부정되는 거니까요. 믿게 만들려면 반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이 가족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서울에서 냉면을 먹고 초밥을 먹으면서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그 자체가 저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정보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입니다. 2009년에 재정부 간부한테 귀띔을 받은 엄마는 살아남았습니다. 정보가 있었으니까요. 2024년에 달러 환율이 오르는 걸 본 사람들 중에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그게 생존 능력이에요. 북한에서는 그 능력 자체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정보를 얻으면 처벌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구조냐면 살아남으려면 금지된 걸 해야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고 남한 방송이 USB로 넘어가고 라디오 신호가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 이게 지금 실제로 진행 중인 정보전의 최전선입니다. 북한 정권이 봉쇄를 강화할수록 이 정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희소하면 더 귀해지니까요. 손에 넣기 어려울수록 그걸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009년에 재정부 간부한테 귀띔을 받은 엄마처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탈북민 가족의 배달 음식 경험에서 2009년 화폐개혁 생존 증언이 나오고 거기서 2024년 달러 수탈 구조로 이어지는 이 흐름, 어느 지상파 뉴스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 화폐개혁이 경제정책이 아니라 착취 사이클이라는 것, 대북 제재가 오히려 주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역설이 있다는 것, 이게 왜 안 다뤄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탈북민 유튜버들이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USB에 담겨서 압록강을 건너는 드라마처럼 이 영상 하나가 어딘가에 닿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이 콘텐츠의 본래 목적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한테 하는 짓은 총으로 쏘는 폭력이 아닙니다. 구조로 짜여진 폭력이에요. 탈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모으면 국가가 가져갑니다. 정보를 얻으려면 외부와 접촉해야 하는데 접촉하면 처벌받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금지된 것들을 해야 하는데 금지된 걸 하면 잡힙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안에 이 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그 바깥에 있습니다. 배달 앱으로 냉면을 시킬 수 있는 바깥에. 이 거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가족이 냉면을 먹으면서 잠깐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엄마가 영상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깥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진실을 알고 안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친다면 통일이 멀지 않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면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냄비 뚜껑까지 닫아버렸습니다. 뚜껑을 여는 건 총이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정보의 일부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